내 나이 배추울 2살. 세상은 나를 살아있는 역사라고 부르지만 정작 나의 세상은 이 낡은 침대 위, 가로 세로 3걸음이 차이되지 않는 이 작은 방이 전부가 되었다. 시간은 더 이상 하루, 한 달, 1년 단위로 흐르지 않는다. 나의 시간은 창밖 감나무 가지에 새 잎이 돋고 그 잎이 무성해졌다가 붉게 물들어 떨어지고 다시 앙상한 가지 위로 흰 눈이 쌓이는 것으로 그저 한 바퀴를 돌 뿐이다. 오늘 나의 유일한 벗은 저기 저 천장 구석에 자리 잡은 거미 한 마리다. 녀석은 아침부터 부지런히 제 세상을 짓고 있다. 가늘고 투명한 실을 뽑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허공의 점들을 잇는다. 저 연약한 생명체가 지닌 경이로운 건축수를 나는 몇 시간이고 질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 녀석의 부지런한 움직임은 내 멈춰버린 육신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내 정신은 여전히 맑다. 나는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암송할 수 있고 어제 아침 뉴스에서 들었던 여당과 야당의 논쟁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내 머릿속에서는 수만 권의 책과 100년의 기억들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쉰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나의 몸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월이라는 이름의 무자비한 점령군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낡고 삐걱거리는 집 한 채일 뿐이다. 오른손을 들어 가려운 뺨을 긁고 싶다는 생각이 뇌에서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그 신호는 목과 어깨 어디쯤에서 길을 잃고 흩어져 버린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데 온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듯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나는 포기한다. 가려움은 이내 무감각이 된다. 포기와 체념. 그것이 지난 몇 년간 내가 터득한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다. 덜컥 방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 상철 내외가 들어온다. 내 아들 상철이는 올해 75, 은퇴한 의사다. 며느리 영희는 72. 저들도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노인이지만 내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들은 내게 묻지만 내 대답을 기다리지는 않는다. 그는 곧장 내 침대 옆에 놓인 혈압계와 산소포와도 측정기를 살핀다. 그의 눈에 나는 더 이상 그의 어머니가 아니다. 나는 그의 마지막 환자일 뿐이다. 혈압은 정상이시네. 어제 새로 처방한 약이 잘 듣나 보군. 그래도 안색은 별로 안 좋으세요. 여보, 밤새 기침을 하시던데. 며느리가 내 이마를 짚으며 말한다. 그들은 언제나 나를 앞에 두고 내태에서 이야기한다. 마치 내가 여기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들의 말을 다 듣고 다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주 오래전에 잊어버린 듯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나는 그저 동정과 연민의 대상일 뿐이다. 숨쉬고 밥 먹고 잠자는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는 늙고 병든 몸뚱어리. 나는 소리치고 싶다. 얘들아, 나 여기 있다. 나 아직 생각하고 느끼고 듣고 있단다. 하지만 내 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으어 하는 의미 없는 소음일 뿐이다. 내 의지는 달아빠진 성대를 통과하며 힘을 잃는다. 아들 내외는 기계적으로 내 기저귀를 갈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내 몸을 돌려 눕힌다. 그들의 손길은 능숙하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온기도 없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다. 나는 그들의 의무감이 차라리 고맙다고 생각하려 애쓴다. 그들이 나가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온다. 나는 창밖을 본다. 내 세상의 전부인 그 창문, 사계절을 알려주는 감나무와 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의 회색 벽, 그리고 손바닥만한 하늘. 나는 저 하늘을 보며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을 떠올린다. 나는 평생을 고등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살았다.
나는 아이들에게 시와 소설을 가르치며 인간의 삶과 감정의 위대함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정작 나의 마지막 삶은 그 어떤 시보다 비극적이고 그 어떤 소설보다 단조롭다. 오후가 되자 나의 구원자가 찾아온다. 20살,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하는 내 막내 손녀 수진이다. 할머니, 저 왔어요. 수진이가 들어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뀐다. 수진이의 눈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없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나의 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만이 담겨 있다. 그녀는 나를 환자로 대하지 않는다. 그녀는 나와 눈을 맞추고 내 손을 잡고 자신의 하루에 대해 제잘거리며 이야기한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크로키 수업 들었는데 교수님이 제 그림 보고 칭찬했어요.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어릴 때 할머니가 제게 세상의 모든 색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나는 대답할 수 없지만 온 마음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대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녀는 나의 침묵 속에서 나의 대답을 읽을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수진이는 가방에서 낡은 시집 한 권을 꺼낸다. 윤동주의 시집이다. 그녀는 내가 가장 좋아했던 시, 별 해는 밤을 낭독하기 시작한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수진이의 맑은 목소리가 방 안을 채운다. 나는 눈을 감는다. 시구 하나하나가 내 102년의 기억을 불러온다.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그 모든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와 내 마비된 심장을 두드린다.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 구절을 듣는 순간 나는 울컥 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낀다. 나는 내 온몸의 의지를,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내 오른손 끝에 집중시킨다. 그리고 수진이의 손을 잡고 있는 내 손에 아주 희미하게 힘을 준다. 그 순간 시를 읽던 수진이의 목소리가 멎는다. 그녀의 동그란 눈이 놀라움으로 커진다. 그녀는 내 손의 미세한 경련을,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차린 것이다. 할머니, 그녀가 내 눈을 들여다본다. 나는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필사적으로 그녀와 눈을 맞추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주 약하게 그녀의 손을 쥐었다. 수진이의 눈에 투명한 눈물이 방울져 맺혔다. 들으셨구나. 할머니, 제 목소리 다 듣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셨구나. 그녀는 내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아이처럼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절된 두 영혼이 시 한 편을 통해 기적적으로 연결된 순간의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래, 수진아. 나 여기 있단다. 나는 아직 살아있단다. 수진이가 돌아가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수진이와의 교감은 내 안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살려놓았다. 나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책장 한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 한 권이 꽂혀 있었다. 내가
20살 처녀 시절부터 60년 넘게 써온 나의 인생의 기록, 내 젊음과 사랑, 슬픔과 환희, 그리고 내가 살아온 시대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나의 분신. 아들 상철이는 저것을 그저 늙은 어머니의 낡은 잡동사니쯤으로 여기겠지. 하지만 저 안에는 지금의 이 늙고 병든 몸뚱어리가 아닌 진짜 나, 이화자의 영혼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 일기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결심했다. 나는 이대로 나의 모든 이야기를, 나의 영혼을 이 침대 위에서 조용히 썩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라지기 전에 나의 존재를 증명해야만 한다. 나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손녀 수진이가 다녀간 후 며칠 동안 내 작은 방의 공기는 조금은 다르게 느껴졌다. 수진이와의 교감은 잿더미 속에 꺼져가던 내 존재의 불씨를 다시 지펴주었다. 그래,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 나는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한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전부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 작은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아들 상철 내외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보다 더 자주 내 방을 들락거렸고 내게 더 살갑게 굴었다. 며느리 영희는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달콤한 과일 푸딩을 떠먹여 주려 애썼고 아들 상철이는 내 건강 상태에 대해 전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전문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그들의 친절은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그것은 사랑이나 관심이라기보다 중요한 수술을 앞둔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사무적인 친절함과 같았다. 그들은 내 방문 바로 앞에서 자기들끼리 소공어리며 무언가를 의논하는 일이 잦아졌다. 나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거대한 무언가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왔다. 어느 날 저녁, 아들 상철이는 퇴근 후 곧장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아내 영희와 손녀 수진이도 함께였다. 녀석은 내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평소와 다른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오늘 저희가 어머니의 미래에 대해 아주 중요한 가족회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의 미래. 내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단어를 아들의 입에서 듣는 순간 나는 직감했다.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내 작은 방은 순식간에 나를 피고인으로 세운 재판정이 되었다. 아들 상철이가 검사였고 며느리 영희가 그를 보조하는 석이었으며 손녀 수진이는 변호의 의지는 있으나 힘이 없는 국선 변호인 같았다. 그리고 나는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피고인이었다. 상철이는 토론을 제안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선고를 내렸다. 그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의사로서 나의 상태에 대한 냉정한 진단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어머니께서는 현재 노안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가 아주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운동 능력의 상실로 인해 욕창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화 기능의 저하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미세한 인지 기능의 저하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학회에서 논문이라도 발표하는 양 온갖 어려운 의학 용어들을 나열했다. 그는 나를 그의 어머니 이화자로서가 아니라 살해 연구 102세 여성 노인 환자로 완벽하게 대상화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제가 요양 시스템으로는 24시간 전문적인 의료 관찰이 필요한 어머니의 안전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의사로서의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며느리 영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책자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책자의 표지에는 고요한 언덕 실버타운 당신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최상의 선택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어머님, 그래서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 최고의 장소를 알아봤어요. 여긴 그냥 요양원이 아니에요. 호텔식 시설에 대학병원과 연계된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고 각종 문화 프로그램까지 갖춘 우리나라 최고의 실버타운이에요. 며느리는 책자 속에 화려한 사진들을 내 눈앞에 펼쳐 보였다. 넓은 정원,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물리치료실, 그리고 미소를 띤 노인들의 모습. 그곳은 겉보기에는 낙원과도 같았다. 하지만 내 눈에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수용소로 보일 뿐이었다. 그곳은 나의 집이 아니었다. 나의 기억과 나의 역사와 나의 삶이 담겨있지 않은 낯선 공간일 뿐이었다. 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정체성을 빼앗아갈 아름다운 감옥.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손녀 수진이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아버지 안 돼요. 할머니는 이 집을 좋아하세요. 여기가 할머니의 세상 전부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머니를 그런 곳으로 보내실 생각을 하세요? 수진이가 나의 변호인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항변했다. 하지만 검사인 상철이는 딸의 감정적인 호소를 단칼에 잘라버렸다. 수진아, 넌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구나.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문제다. 나는 의사다. 네 할머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잘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결정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확신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내면에서 비명을 질렀다.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야. 나는 내 집에서, 내 기억 속에서 조용히 내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단 말이다. 너희가 뭔데 내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냐. 나는 온 힘을 다해 이 말을 밖으로 내뱉으려 했다. 고개를 저으려 했고 손을 들어 반대 의사를 표현하려 했다. 하지만 내 몸은 쇠사슬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내 목에서는 끄으 하는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만이 새어나왔다. 아들 상철이는 나의 그 처절한 저항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로 삼았다. 보거라. 어머니께서는 이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신다. 이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집에서 모실 수 있겠니? 이것이 바로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최선인 이유다. 그의 말은 내 심장에 박힌 마지막 비수였다. 나의 가장 절박한 저항이 나의 무력함을 증명하는 증거로 둔갑해버린 것이다. 이보다 더 완벽한 아이러니가, 이보다 더 잔인한 폭력이 또 있을까? 결정은 그렇게 나 없이 내려졌다. 상철이는 마치 업무를 지시하듯 마지막 통보를 했다. 이미 예약금은 다 지불했다.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딱 한 달 뒤에 입수하시는 걸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거다. 한 달, 내게 남은 시간은 이제 겨우 한 달이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담긴 이 방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 가족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방을 나갔다. 수진님만이 내 곁에 남아 내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힘이 없어서 제가 꼭 어떻게든 막아볼게요. 꼭요. 나는 손녀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절망이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그 깊고 차가운 절망의 바닥에서 아주 작고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였고 의지였으며 마지막 남은 생에 대한 처절한 애착이었다. 그래, 내 몸은 너희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지 모른다. 내 목소리는 너희들에게 닿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 정신은, 내 기억은, 나의 영혼은 아직 죽지 않았다. 너희들이 나를 그 화려한 감옥에 가두기 전에 나는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증명해 보일 것이다. 나에게는 이제 한 달의 시간이 남았다. 내 인생의 마지막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의 가족회의가 끝나고 내 작은 방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다. 밖의 시간은 여전히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지만 내 방의 시간은 한 달이라는 정해진 끝을 향해 거꾸로 흘러가는 것만 같았다. 남은 날 29일, 남은 날 28일.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사형수가 된 심정으로 나의 남은 날들을 헤아렸다. 아들 상철 내외는 그날 이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귀찮은 노인으로 여기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동정심마저 사라지고 하루빨리 이 짐을 치워버리고 싶어 하는 조급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내 방에 들어올 때마다 마치 유품을 정리하듯 내 물건들을 힐끔거리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저 낡은 책들은 다 버려야겠네. 저 자개장도 요즘 누가 쓴다고. 그냥 다 처분하는 게 낫겠어. 그들의 말은 내 심장을 칼로 저미는 듯했지만 나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내 영혼이 서서히 해체되는 것을 지켜보는 무력한 관객일 뿐이었다. 나의 유일한 희망은 손녀 수진이었다. 수진이는 부모님의 결정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 착하고 여린 아이가 처음으로 부모님께 대들며 싸웠다고 했다. 물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후로 수진이는 학교 수업이 없는 시간은 거의 대부분을 내 방에서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이 내게서 빼앗아간 시간과 존중을 자신의 방식으로 되돌려 주려 애쓰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내게 책을 읽어주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고 자신이 학교에서 그린 그림들을 보여주며 제잘거렸다. 그녀는 내가 대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내게 질문을 던졌다. 할머니, 이 그림 어때요? 구도가 좀 이상하죠? 할머니는 어떤 색깔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눈을 깜빡이거나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는 것으로 나의 의사를 표현했다. 수진이는 그 미세한 변화만으로도 내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차렸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수진이는 평소처럼 내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이 쓸모없는 잡동사니라며 치워버리라고 했던 나의 낡은 책장의 먼지를 닦아내던 중이었다. 그때 그녀의 손이 책장 가장 깊숙한 곳에 꽂혀 있던 낡은 가죽 표지의 책 한 권에 닿았다. 바로 나의 일기장이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책인가요?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그 책을 꺼내 들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가죽은 닳아 있었고 모서리는 부드럽게 휘어 있었다. 수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제가 이거 한번 열어봐도 돼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저 안에는 나의 가장 내밀한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들이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내 천천히 그리고 아주 힘겹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어차피 한 달 뒤면 저 일기장도 다른 잡동사니들과 함께 쓰레기장으로 가게 될 운명이었다. 그렇다면
나의 영혼을 알아봐주는 이 아이에게만큼은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수진이는 내 허락에 조심스럽게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 안에 담긴 나의 과거를 읽기 시작했다. 첫 장은 내가 18살 되던 해의 봄에 쓰여 있었다. 1941년 5월 3일. 날씨 라일락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는 눈부시게 푸른 날. 오늘 뒷산에 올라 진달래 화전을 부쳐 먹었다. 어머니께서는 꽃을 먹으면 마음이 고와진다고 하셨다. 정말 그럴까? 요즘 세상은 마음이 고운 사람에게는 너무나 아프고 서러운 일들만 가득한데 순사 아저씨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피해 우리는 몰래 아리랑을 불렀다. 친구 순덕이는 노래를 부르다 말고 뜬금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 이름 화자는 빛나는 아이라는 뜻이지만 나는 요즘 내 이름에서 빛을 찾을 수가 없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수진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녀는 일제강점기를 책이 아닌 할머니의 목소리를 통해 처음으로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 장을 넘겼다. 시간은 흘러 1950년 6월 26일을 가리키고 있었다. 1950년 6월 26일. 날씨 포탄 연기로 검게 그을린 하늘. 어젯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전쟁이 났다고 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무작정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랐다. 갓 태어난 아들 상철이를 등에 업고 남편의 손을 놓칠세라 꼭 붙잡고 걸었다. 길 위에는 온통 시체와 신음소리뿐이었다. 이것이 지옥일까?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교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윤동주의 시를 가르치고 있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나는 과연 이 전쟁이 끝나고 다시 하늘을 부끄럼 없이 우러러 볼 수 있을게 될까? 상철아, 내 아들아, 이 어미가 이 지옥 속에서 너를 지켜줄 수 있을까? 수진이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나의 아들 상철이가 그런 끔찍한 시간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1972년 8월 15일. 날씨 매미 소리가 목청을 돋우는 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여름날. 오늘은 우리 가족이 서울 변두리의 이 작은 집에 처음으로 이사 온 날이다. 남편은 꼬박 10년을 모은 돈으로 마침내 우리 이름으로 된 집을 마련했다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는 마당에 작은 감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이 나무가 자라서 우리 아들 상철이가 장가가고 손주들이 태어나면 다 함께 이 감나무 아래서 맛있는 감을 따먹자고 했다. 나는 그 감나무를 보며 우리의 미래가 저 나무처럼 단단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 믿었다. 전쟁의 상처는 아물고 가난도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는 행복한 날들만이 남아있을 터였다. 수진이는 이제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할머니가 그저 늙고 병든 노인이 아니라 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내고 사랑하고 상처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명의 위대한 사람이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할머니, 그녀는 일기장에서 눈을 떼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과 경외, 그리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건 그냥 일기장이 아니에요. 이건 보물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책이에요.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아들 상철이었다. 그는 울고 있는 딸 수진이와 그녀의 손에 들린 나의 낡은 일기장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수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할머니 피곤하게 해드리지 말라고 했지. 아빠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할머니의 일기장이에요. 할머니가 살아오신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요. 수진이가 흥분해서 소리쳤지만 상철이는 코웃음을 쳤다. 그 낡아빠진 잡동사니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니. 다 늙은 노인의 뒤죽박죽된 기억일 뿐이야. 의학적으로 봐도 노인성 치매 환자들의 과거 회상은 신빙성이 없어. 괜히 할머니 힘들게 하지 말고 어서 갖다 버리거라. 뒤죽박죽된 기억, 신빙성 없는 회상,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차가운 말들이 내 가슴을 다시 한번 후벼 팠다. 내 아들에게 나의 치열했던 삶은 그저 치매 노인의 망상일 뿐이었다. 수진이는 아버지의 몰이해에 분하고 원통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니에요.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딸과 아버지의 싸움. 그것은 나의 과거와 나의 영혼을 보물로 여기는 자와 잡동 사이로 여기는 자 사이의 싸움이었다. 나는 그들의 싸움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나의 의지를 깨웠다. 수진아, 괜찮다. 너만은 알아주었으니 그걸로 되었다. 이제 네가 나의 마지막 변호인이다. 너는 저들의 무지함으로부터 나의 마지막 남은 존엄을, 나의 이야기를 지켜내야만 한다. 나는 그렇게 내 마지막 전쟁의 모든 것을 나의 사랑하는 손녀에게 걸기로 했다. 아버지와의 싸움 이후 손녀 수진이는 전사가 되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무력하게 분노만 하지 않았다. 그 아이의 눈에는 자신의 할머니, 나의 마지막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단호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다음 날 수진이는 학교에도 가지 않고 아침 일찍 나를 찾아왔다. 그 아이의 손에는 책이나 꽃다발 대신 작고 까만 녹음기 하나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 수진이는 내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고 내 마른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냥 낡고 오래된 잡동사니가 아니에요. 이대로 사라지게 둘 수는 없어요.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29일 뿐이에요. 그 시간 동안 저는 할머니의 모든 것을 기록할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로, 할머니의 기억으로요. 도와주실 거죠. 할머니, 그 아이의 눈빛은 내가 평생을 가르쳤던 그 어떤 제자의 눈빛보다도 진지하고 뜨거웠다. 나는 힘겹게,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나의 마지막 싸움에 대한 동의이자 나의 유일한 동지를 향한 굳은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날부터 나의 작은 병실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녹음 스튜디오가 되었다. 수진이는 나의 낡은 일기장을 길잡이 삼아 나의 100년의 기억을 향한 긴 여행을 시작했다. 그녀는 나의 과거를 향해 질문을 던졌고 나는 나의 마지막 남은 숨을 모아 그 질문에 대답했다. 우리의 첫 번째 녹음은 내 일기장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던 육전 2호 전쟁 당시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 할머니, 여기 일기장에 상철 아기를 업고 김칫독에 숨어 밤을 지새웠다고 쓰여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가 녹음기의 빨간 버튼을 눌렀다. 나는 눈을 감았다. 70년도 더 지난 과거의 기억이 바로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아주 느리고 힘겹게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가 1950년 늦가을이었을 게다.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우리 동네에 들이닥쳤지. 그들은 젊은 남자들은 의용군으로 끌고 가고 집집마다 다니며 식량과 녹그릇까지 싹 다 뺏어갔어. 내 할아버지, 내 남편은 그때 잠시 군대에 징집되어 집을 비운 상태였고 집에는 나하고 갓돌이 지난 네 아버지 상철이 둘만 남아 있었지. 밤이 되자 동네는 총성과 비명으로 가득 찼어. 나는 너무 무서워서 상철이를 포대기에 둘러 엎고 뒷마당 장독대로 향했단다. 그리고는 가장 큰 김장독의 김치를 다 퍼내고 그 안에 들어가 숨었지. 뚜껑을 덮으니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코를 찌르는 시큼한 김치 냄새와 축축한 흙 냄새만이 가득했어.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라톤을 뛰는 것만큼이나 힘겨운 일이었다. 수진이는 내게 물을 건네며 조용히 다음을 기다려 주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서 군화 소리와 함께 집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숨을 죽였지. 그런데 하필이면 내 등에 엎여 있던 상철이가 배가 고팠는지 엥 하고 울음을 터뜨리려 하는 거야. 나는 너무 놀라서 나도 모르게 상철이의 입을 내 손으로 막았단다. 아기가 숨을 못 쉬면 어쩌나 하는 생각보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둘 다 죽는다는 공포가 더 컸던 게지. 엄이라는 게 그렇게 모질고 독한 것이란다. 나는 상철이의 입을 막고 내 심장이 터져 나갈 듯한 소리를 들으며 그들이 지나가기만을 기도했어. 다행히 그들은 마루만 대충 뒤지고는 다른 집으로 갔지. 군화 소리가 멀어지고 나는 한참이 지나서야 상철이의 입을 막았던 손을 뗄 수 있었어. 아이는 이미 내 품에서 파랗게 질려 기절해 있었지. 나는 그 차가운 김칫독 안에서 죽은 듯이 축 늘어진 아들을 끌어안고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밤새 울었단다. 내가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일 뻔했다는 죄책감에 내 이야기가 끝나자 수진이는 녹음기를 끄고 내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었다. 나의 고통은 그녀의 눈물을 통해 비로소 70년의 세월을 건너와 위로받고 있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작업은 매일같이 계속되었다. 어떤 날은 내가 교사로 처음 부임했던 해방 직후의 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교실도 책상도 공책도 없어서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 모래사장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쓰며 한글을 가르쳤던 이야기. 가난했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반짝이던 아이들의 그 까만 눈동자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떤 날은 내가 네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이야기도 했다. 네 할아버지는 국어 교사였던 나와는 정반대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 나는 감성적이고 그 사람은 이성적이었어. 나는 시를 사랑했고 그 사람은 숫자를 사랑했지. 우리는 모든 것이 달랐지만 딱 한 가지,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꿈만큼은 똑같았단다. 우리는 그 꿈 하나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지. 나는 나의 가장 빛나던 순간들과 가장 아팠던 순간들을 모두 꺼내어 놓았다. 나의 이야기는 곧 한반도의 현대사였고 한 여성이자 어머니로서 시대를 온몸으로 관통해 온 살아있는 증언이었다. 수진이는 나의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녹음하고 기록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많지 않았다. 나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다. 어떤 날은 기침이 너무 심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또 어떤 날은 정신이 혼미해서 과거의 기억을 제대로 떠올릴 수조차 없었다. 나의 몸은 나의 마지막 저항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적이 있었다. 바로 나의 아들 상철이었다. 그는 딸 수진이가 매일같이 내 방에 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못마땅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에게 나의 과거 이야기는 그저 죽음을 앞둔 노인의 의미 없는 넋두리일 뿐이었다. 수진아, 너 아직도 그 짓 하고 있니? 할머니 기억은 믿을 게 못 된다고 아빠가 말했지. 지금은 할머니의 건강을 관리하는 게 최우선이야. 너는 요양원에서 쓸 할머니 개인 물품들이나 챙기는 걸 돕는 게 진정으로 할머니를 위하는 길이다. 그의 말은 내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나의 영혼을 기록하려는 딸의 노력을 그저 짐을 싸는 일보다 못한 것으로 치부해버린 것이다. 요양원에 입소할 날짜는 달력 위에서 무섭게 다가오고 있었다. 남은 날 15일, 남은 날 10일, 남은 날 7일. 나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내게는 아직 해야 할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 홀로 식당을 하며 딸을 키워냈던 나의 치열했던 삶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입소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그만 폐렴 증세가 악화되어 말 그대로 숨을 쉬기조차 힘든 상태가 되었다. 나는 며칠 동안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오갔다. 수진이는 내 곁을 지키며 울었다. 할머니, 제발 힘을 내세요. 아직 우리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할머니가 가르쳐 주실 시들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나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손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마지막 남은 정신력을 끌어모아 필사적으로 죽음의 그림자와 싸웠다. 나의 마지막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나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요양원으로 떠나기 전날 밤 나는 깊고 긴 꿈을 꾸었다. 나는 더 이상 109살에 늙고 병든 노인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교복을 입은 18배 소녀가 되어 라일락 향기 가득한 교정을 거닐고 있었다. 꿈속에서 나는 자유롭게 달렸고 웃었고 노래했다. 하지만 그 꿈의 끝에는 언제나 짙은 안개가 있었고 그 안개 너머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할머니, 애처로운 손녀의 목소리였다. 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눈을 떴다. 내 세상은 여전히 이 작은 방, 낡은 침대 위였다. 하지만 내 곁에는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헬쑥해진 얼굴의 수진이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아이의 손에는 제법 두툼한 책의 형태를 한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 제가 다 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제가 다 정리했어요. 수진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 아이는 지난 며칠간 내가 의식이 없는 동안에도 나의 낡은 일기장과 그동안 녹음했던 나의 목소리를 한자 한자 컴퓨터로 옮겨 적는 작업을 계속했던 것이다. 그녀는 밤을 새워 나의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로 엮어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프린트하여 마치 한 권의 책처럼 정성껏 묶어낸 것이었다. 그녀는 표지 맨 위에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로 제목을 적어 넣었다. 방 한 칸에 담긴 한 세기의 세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막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할머니는 이곳을 떠나셔야 해요. 하지만 할머니, 이것만은 약속할게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할머니의 영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꼭 지켜낼게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피와 땀이 담긴 그 원고를 내 가슴 위에 올려주었다. 나는 그 종이 뭉치의 따뜻한 무게를 느끼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집안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아들 상철 내외가 요양원에서 보낸 직원들과 함께 내 방의 짐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 몸을 마치 물건처럼 특수 제작된 이동 침대에 옮기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수진이가 그들 앞을 막아섰다. 잠깐만요. 수진이는 눈물로 붉어진 눈을 한 채 자신의 아버지, 내 아들 상철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지난밤 내게 보여주었던 그 원고 뭉치를 아버지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버지, 어머니를 저 낯선 곳으로 영원히 보내버리기 전에 제발 이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그냥 낡은 일기장이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던 아버지 어머니의 진짜 인생이에요. 제발요. 아버지, 상철이는 딸의 애원에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내 할머니는 이제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셔. 지금 중요한 건 의학적인 안정이라고.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딱 10분만이라도 좋아요. 아니, 첫 페이지만이라도 제발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도 이게 다 망령든 노인의 헛소리라고 생각되시면 그때는 저도 더 이상 아버지를 막지 않을게요. 딸의 간절한 눈빛에 상철이는 마지못해 원고를 받아들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딱 5분만이다라며 첫 페이지를 넘겼다. 나는 그 모습을 희미한 시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처음에 상철이의 얼굴에는 지루함과 짜증이 가득했다. 하지만 첫 페이지를 읽고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동도 없이 원고에 코를 박은 채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는 읽고 있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식민지 소녀로서 이름과 말을 빼앗긴 시대의 아픔을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그는 읽고 있었다. 자신이 태어났던 그날 밤, 자신의 어머니가 갓난아기인 자신을 업고 어떻게 차가운 김칫독에 숨어 죽음의 공포와 싸워냈는지를 그는 읽고 있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어떻게 이 가정을 일으켜 세웠는지를 그는 평생을 자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라는 역할로만 보아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처음으로 한 명의 여성 이화자의 치열하고도 위대했던 삶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꿈과 좌절과 눈물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밤을 새워 원고를 다 읽었다. 그가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동력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된 시간에 요양원의 직원들이 이동 침대를 가지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며느리 영희는 자, 이제 어머님 모시고 갑시다라며 직원들을 재촉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바로 그 순간 밤새 하얗게 센 머리로 핏발이 선 눈을 한 아들 상철이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수진이가 엮은 그 원고가 들려 있었다. 그는 아내를 지나치고 요양원 직원들을 지나쳐 곧장 내 침대 옆으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쿵 소리와 함께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75년 평생 단 한 번도 내 앞에서 무릎 꿇은 적 없었던 내 아들이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회한으로 심하게 잠겨 있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원고를 가슴에 품은 채 오열하기 시작했다. 저는 의사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평생 어머니의 병든 육신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이 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이 위대하고 찬란한 영혼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제 환자 목록의 하나로만 여겼습니다. 한 명의 인간으로,
제 어머니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지난 75년간 제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아들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고통과 희생 위에 제 성공과 명예를 쌓아 올렸으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눈물은 내 메마른 손등 위로 떨어졌다.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내 눈에서도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나의 102년의 삶이 마침내 내 아들에게 가 닿은 순간의 안도의 눈물이었다. 상처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멍하니 서 있는 아내와 요양원 직원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의사의 권위가 아닌 한 사람의 아들로서의 결단이 담겨 있었다. 모두 돌아가 주십시오. 며느리 영희가 놀라서 소리쳤다.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래. 나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다. 상철이는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 어머니는 아무데도 가지 않으신다. 여기가 어머니의 집이니까.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의사가 아니라 아들로서 내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킬 것이다. 그의 선언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다. 문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수진이는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요양원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조용히 방을 나섰다. 나의 전쟁은 그렇게 끝났다. 나는 가장 약하고 가장 무력한 순간에 나의 이야기로, 나의 삶 그 자체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방 안에는 따스한 아침 햇살과 함께 나의 두 번째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날 아침 요양원 직원들이 돌아가고 난 후 내 작은 방에는 아주 길고도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예전의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과 안도감과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어색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내 아들 상철이었다. 그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내 주치의 행세를 하지 않았다. 그는 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손에 들고 있던 혈압계와 청진기를 서재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내 혈압 수치를 묻지 않았고 내 식사량과 약의 부작용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진짜 아들이 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저녁 퇴근 후에 내 방에 와서 아무 말 없이 내 곁에 한참을 앉아 있다 가곤 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그는 내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어머니, 오늘 수진이가 가져온 원고를 조금 더 읽어봤어요. 거기 어머니가 피난 시절에 드셨다던 쑥버무리. 그건 어떤 맛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께 처음 받으셨던 연애편지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그의 질문들은 나의 병세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삶에 대한 것이었다. 나의 과거, 나의 기억, 나의 감정에 대한 75년 만에 처음으로 시작된 아들의 질문이었다. 나는 말을 많이 할 수는 없었지만 더듬더듬 나의 예시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러면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어머니가 102년의 세월을 살아낸 한 명의 위대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동정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야 되찾은 어머니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며느리 영희의 변화는 아들보다 더 더디고 조용했다. 그녀는 한동안
죄책감에 내 방에 들어오지도 못했다. 그녀는 그저 매일 아침 내 방문 앞에 내가 좋아하던 따뜻한 잣죽 한 그릇을 조용히 놓고 가곤 했다. 그 잣죽에는 그녀의 서툰 사과와 참회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내 침대 옆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그저 제가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어머님의 시간과 기억과 그 영혼의 무게를 저는 단 한 번도 헤아려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나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70평생을 의사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까다로운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온 그녀의 삶의 무게를 나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아주 힘겹게 그러나 따뜻하게 한번 쥐어주었다. 그것이 나의 용서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내게 진짜 며느리가 그리고 딸이 되어주었다. 가족 안에서의 나의 지위가 변하자 나의 육신에도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의사들이 모두 고개를 저었던 나의 폐렴은 신기하게도 조금씩 호전되었다. 말을 거의 할 수 없었던 나의 목에서는 이제 제법 또렷한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의사인 아들은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며 놀라워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존엄이라는 이름의 가장 강력한 치료제였다. 내가 다시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존중받기 시작하자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생명의 의지가 다시 깨어난 것이었다. 나의 이야기는 우리 가족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다. 내 손녀 수진이는 나의 일기장과 녹취록을 가지고 자신의 대학교 국문과 교수님을 찾아갔다. 그녀는 자신의 할머니의 위대한 삶이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고, 세상을 향해 알려줘야만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녀의 진심에 감동한 교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동원해 나의 방대한 기록들을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편집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 출판사에 그 원고를 보냈다. 며칠 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고 싶다고 했다. 그것도 출판사의 창립 50주년 기념 대작으로. 어느 날 오후 출판사의 편집장과 임원들이 직접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내 작은 방에 둘러앉아 내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원고를 읽고 직원들 모두가 밤새 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한 여성의 눈을 통해 가장 섬세하고도 깊이 있게 그려낸 위대한 문학작품이자 사료입니다. 편집장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이 위대한 기록을 책으로 펴내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선생님. 나는 얼떨떨했다. 내 평생의 기록이, 나의 사적인 아픔과 기쁨이 책이 되어 세상에 나온다니.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내 옆에 앉은 수진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았다. 그리고 아들 상철이의 지지하는 눈빛을 보았다. 나는 깨달았다. 나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나의 딸과 나의 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남겨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될지도 모른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은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아들 상철이가
의사로서가 아닌 나의 법적 보호자이자 아들로서 계약서에 내 대신 서명을 했다. 그 모습을 보며 며느리 영희와 손녀 수진이는 또다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내 방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우리는 주스를 마시며 서로를 향해 축배를 들었다. 아들 상철이가 출판사에 보낼 원고의 한 구절을 나를 위해 낭독해 주었다. 그것은 내가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식당을 열어 딸을 키우던 가장 힘겨웠던 시절에 쓴 일기였다. 오늘도 빈 그릇보다 남은 음식이 더 많다. 나는 식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식어버린 밥을 눈물에 말아 먹는다. 서러움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나는 잠든 내 딸 미래의 얼굴을 본다. 저 아이의 평온한 숨소리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래, 나는 어미다. 나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아들은 차마 다음 구절을 잊지 못하고 목이 메어 울먹였다. 나는 아들이 읽어주는 나의 지난날의 기록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나의 고통은 이제 문학이 되어 누군가의 가슴에가 닿을 것이다. 나의 눈물은 이제 역사가 되어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이보다 더 완전한 새로운 평온이 또 있을까?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나의 육신은 예상대로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다. 이제 나는 눈을 뜨고 있는 시간보다 얕은 잠과 깊은 혼수 상태의 경계를 오가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내 평생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평온했다. 나의 세상이었던 작은 방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가장 따뜻하고 분주한 소통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 내 손녀 수진이와 가족들이 엮어낸 나의 책. 방 한 칸에 담긴 한 세기의 세월은 출간되자마자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102세 할머니가 쓴 자전적 소설이라는 호기심으로 책을 집어들었던 사람들은 이내 그 안에 담긴 한 평범한 여성이 온몸으로 살아낸 위대한 서사에 깊이 매료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회고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식민지 시대를 살아낸 소녀의 아픔이었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랑을 피워낸 여인의 강인함이었으며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한 가정을 지켜낸 어머니의 묵묵한 희생이었다. 책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신문의 서평란에는 저명한 문학평론가들의 찬사가 실렸고 방송에서는 나의 책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하여 집중 조명했다. 나의 이야기는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내 방으로 매일같이 배달되어 오는 독자들의 편지였다. 수진이는 매일 오후 내 곁에 앉아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주었다. 그 안에는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노인들의 공감과 회한이 담겨 있었고 부모 세대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젊은이들의 반성이 담겨 있었으며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던 청춘들의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다. 어느 대학생은 이렇게 써보냈다. 선생님의 책을 읽고 밤새 울었습니다. 저는 취업 실패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제 인생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겪으신 그 끔찍한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의 존엄을 지켜내신 모습을 보며 제 힘겨움은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어느 40대 주부는 이렇게 썼다. 저는 늘
저희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렇게 아끼고 왜 저렇게 희생만 하며 사시는지 답답하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책을 읽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삶이 바로 선생님의 삶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머니를 찾아뵙고 선생님의 책을 선물해드리며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그 모든 편지들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내 방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지만 나의 이야기는 이제 세상을 여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수만 명의 마음속에 새로운 친구로, 어머니로, 스승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102년의 세월을 살아낸 가장 큰 의미이자 보상이었다. 책에서 나오는 막대한 인쇄는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져주었다. 아들 상철이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어머니, 이 돈은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고통과 눈물이 만들어낸 거룩한 돈입니다. 이 돈을 어머니의 이름으로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습니다. 가족들은 오랜 논의 끝에 이화자 문학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재단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수진이처럼 재능은 있지만 어려운 환경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하는 젊은 작가들을 후원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나처럼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져가는 어르신들의 삶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구슬 생애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나의 이야기가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을 피워내는 씨앗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평생을 문학교사로 살아온 내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그렇게 세상에 돌려주고 있었다. 나의 마지막 날은 아주 평온하게 찾아왔다. 그날 아침 나는 오랜만에 정신이 아주 맑았다. 내 방에는 아들 내외와 손녀 수진이가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보며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깊고 평온한 사랑만이 가득했다. 며느리 영희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내 얼굴을 정성껏 닦아주었다. 아들 상철이는 내 손을 잡고 내가 가장 좋아했던 김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를 나지막이 읊어주었다. 수진이는 마침내 세상에 나온 나의 책 방 한 칸에 담긴 한 세기의 세월의 첫 번째 인쇄본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따뜻하고 매끄러운 표지 위에는 지은이 이화자라는 내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표지 그림은 수진이가 직접 그린 내 방 창밖의 그 감나무 그림이었다. 나는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여 내 이름 석자를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리고는 나를 둘러싼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내 눈과 마음에 깊이 새겨 넣었다. 나는 이제 아무런 미련도 후회도 없었다. 내 삶은 비록 병든 육신에 갇힌 채 끝을 맞이하지만 나의 이야기는, 나의 영혼은 이제 저 책 속에 담겨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내 몸의 주인이 아니었지만 마침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 귓가는 가족들의 사랑 가득한 목소리와 함께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의 교입 2년의 길고 긴 이야기는 그렇게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내 입가에 내 평생 가장 평화롭고도 충만한 미소가 조용히 피어올랐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찾아오는 인생의 지혜.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